안녕하세요, 강민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소스 코드가 어떻게 명령어로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명령어 하나하나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는 결국에 컴퓨터 내부에서 저급 언어로 변환돼서 실행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저급 언어에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러한 저급 언어들은 결국에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이 명령어 하나하나들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동작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령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군가한테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어떤 식으로 내리세요? 이런 식으로 내리죠, 그쵸? 학생들 다음 주까지 과제 제출하세요. 영수야, 방 좀 치워줘. 멍멍아, 이거 물어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죠, 그쵸? 컴퓨터 내부에 있는 명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무엇을 수행하라 라는 형식으로 명령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명령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하라 100과 120을, 이거 명령어의 형태를 따르고 있죠, 그쵸? 빼라 메모리 32번지 안의 값과 메모리 33번째 안의 값을, 이것도 명령어의 구조를 띠고 있죠? 저장해라 10을 메모리 128번지에, 이것도 명령어의 구조를 띠고 있죠. 자, 이걸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지금 색칠된 부분은 수행할 연산, 즉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연산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흰색 부분을 보시면 무엇을 대상으로 해당 연산을 수행할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흰색 부분에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뭐 100, 120, 10 이런 식으로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혹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이런 꼴을 띠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동작시키는 명령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이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명령어는 크게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 연산 코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할 연산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오퍼랜드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혹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오퍼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컨대 앞서 제가 어셈블리어나 기계어 같은 저급 언어들은 전부 다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어셈블리어도 결국에 명령어이기 때문에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연산 코드에 해당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오퍼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퍼랜드부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퍼랜드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혹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자, 근데 이거는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퍼랜드가 저장되는 그 공간 있죠, 그러니까 오퍼랜드 필드, 여기에는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혹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저장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자주 저장됩니다. 즉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훨씬 더 자주 저장하게 돼요. 이런 점에서 오퍼랜드가 담기는 그 공간, 즉 오퍼랜드 필드를 주소 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쵸? 그러니까 명령어는 연산 코드와 오퍼랜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퍼랜드가 담기는 이 공간 안에 보통 연산에 사용될 값이 담기기도 하지만 훨씬 더 자주 담기는 값은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가 저장된 값이 더 자주 담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퍼랜드가 담기는 이 공간을 주소 필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앞서 보여드렸던 이 어셈블리어에서 오퍼랜드를 잘 보시면요, 오퍼랜드의 개수가 2개인 경우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처럼 오퍼랜드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퍼랜드가 없는 경우는 0주소 명령어라고도 부르고요, 1개인 경우는 1주소, 2개인 경우에는 2주소, 3개인 경우는 3주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용어보다는 오퍼랜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엔 연산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연산 코드는 이 명령어가 수행할 연산을 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산 코드가 담고 있는 내용은 CPU마다 다양합니다. CPU마다 각기 다른 연산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CPU를 학습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CPU마다 갖고 있는 연산 코드의 종류나 개수는 다양한데, 대부분의 전공서가 기술하고 있는 공통적인 연산 코드의 종류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산술 논리 연산, 제어 흐름 변경, 입출력 제어, 이 4가지가 있어요. 물론 CPU마다 각기 다른 연산 코드의 종류는 지금 여기 심화자료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레지스터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링크로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링크 여기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타고 팔로우 좀 해줘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연산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전송 연산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러한 유형이 있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산 코드의 종류와 생김새는 CPU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move, store 이런 이 활자 자체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유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일단 move, 데이터를 옮겨라. 보통 레지스터에서 다른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옮겨라. 이런 명령어에서 사용돼요. store, 메모리에 어떤 값을 혹은 어떤 메모리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load 혹은 fetch라고도 해요. 이거는 메모리에서부터 CPU를 가지고 와라,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push 그리고 pop 이거는 각각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빼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택에 대해서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스택은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것처럼 한쪽 끝이 막혀있는 통과 같은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통이 있다고 쳐봐요. 한쪽 끝이 막혀있죠? 이러한 통에 딱 맞는 크기로 1, 2, 3, 4, 5 순서대로 차곡차곡 쌓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럴 때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빼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뭐가 빠지겠어요? 가장 나중에 저장했던 5가 먼저 빠지겠죠. 그 다음에는 5 다음으로 나중에 저장했던 4가 빠질 거고, 그 다음은 3이 빠질 거고, 2가 빠질 거고, 1이 빠지겠죠. 그쵸? 즉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게 되는 자료 구조거든요. 이걸 영어로 la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리포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용어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스택은 이런 식으로 한쪽 끝이 막혀있는 듯한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산 코드 중에서 push는 이런 식으로 한쪽 끝이 막혀있는 통과 같은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밀어 넣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pop은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pop, 이게 튀어 나오는 것처럼 빼내라 라고 하는 연산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택은 비단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스택과 비슷한 자료 구조로 Q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자주 나올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스택은 한쪽 끝이 막혀있는 듯한 저장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쪽 끝이 막혀있는 듯한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 즉 자료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Q는 양쪽 끝이 뚫려있는 듯한 통과 같은 자료 구조를 Q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겠죠. 이걸 영어로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해요. 줄여서 FIFO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Q는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이 뚫려있는 듯한 자료 구조를 의미합니다. 가령 5, 4, 3, 2, 1 순서대로 이 Q 자료 구조에 진입했다면, 즉 저장했다면 이것들을 빼낼 때는 5, 4, 3, 2, 1 순서대로 빠져나가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양쪽 끝이 뚫려있는 듯한 자료 구조를 Q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서 많이 언급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산술 논리 연산 유형에 해당하는 연산 코드도 알아봅시다. 일단 사칙 연산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에 해당하는 연산 코드가 있고요. 오퍼랜드에 1을 더해라, 오퍼랜드에 1을 빼라 라고 하는 이러한 연산 코드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연산에 해당하는 AND, OR, NOT에 해당하는
연산 코드도 있고요.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해라 혹은 true, false 값을 비교해라 라고 하는 이런 비교를 위한 연산 코드도 있습니다. 제어 흐름 변경은요, 이게 말이 조금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특정 메모리 주소로 실행의 순서를 점프해서 옮기는 유형의 연산 코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점프 120이라고 한다면 지금 120번지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컨디셔널 점프, 이런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특정 주소로 실행 순서를 옮겨라 라고 하는 류의 연산 코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이 0보다 작으면 점프하지 말고 0보다 크면은 120번지에 있는 값을 실행해라, 뭐 이런 연산 코드도 있어요. 그리고 헐트, 실행을 멈춰라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콜,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 보신 분들 중에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돌아올 주소, 즉 리턴 주소를 저장한 채 특정 주소를 실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특정 함수를 실행했다면 리턴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되죠. 이거는 만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신 적이 없다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넘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특정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그 실행의 순서가 그 함수를 실행하고 그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공간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하고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 공간의 명령어들을 다 실행했다면 다시 함수를 호출했던 그 부분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리턴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렇게 리턴을 하고 호출을 하는 명령어가 콜과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이거는 요거 두 개는 아마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자, 이 출력 제어 연산 코드는요, 읽어라, 써라, 시작해라, 상태를 확인해라, 즉 테스트해라, 이런 종류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퍼랜드에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 혹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가 저장된다. 근데 이게 더 많이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랜드가 담기는 이 공간, 오퍼랜드 필드를 주소 필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위치를 쓰는 거예요? 그냥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그냥 여기다가 빡 하고 명시해버리면은 더 심플하고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런 식으로, 왜 요런 식으로 어렵게 메모리 특정 위치의 값을 왜 이런 식으로 명령어에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명령어 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의 크기가 지금 한 16비트 정도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 16비트 중에서 연산 코드에 사용되는 비트가 4비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주소 명령어라서 오퍼랜드가 두 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각각의 오퍼랜드는 6만큼의 비트를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의 오퍼랜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는 2의 6승밖에 없겠죠. 이거 0과 1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쵸? 6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2의 6승계니까요. 그렇죠? 너무 작죠? 이 64종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오퍼랜드 종류가 더 많아지면은 더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16비트 크기의 명령어가 있고 연산 코드가 4비트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오퍼랜드가 그리고 3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의 오퍼랜드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4비트밖에 없으면 지금 16개밖에 정보를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의 오퍼랜드로. 그쵸? 여기서 만약에 이 오퍼랜드에다 막 1000, 5만 이런 숫자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숫자를 써넣어야만 했다면 표현이 불가능하겠죠. 그쵸?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모리 주소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버리면은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확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 한 번지에 16비트가 저장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앞서 보여드렸던 이 예시에서는 오퍼랜드 하나가 지금 4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오퍼랜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2의 4승계, 즉 16개밖에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10번지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리면은 2의 16승계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만큼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이거 이해가시죠? 그쵸?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크기가 제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퍼랜드 필드에 연산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 뭐 이를테면 메모리 주소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곧바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뭐 더해라 10, 12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다가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레지스터에다 저장하더라도 이거보단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유효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효주소. 유효주소는 뭐냐면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유효주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그림에서 지금 이 연산 코드가 사용될 데이터는 어디 저장돼 있어요? 힌트 10번지에 저장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어의 유효주소는 10번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레지스터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예시에서도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지금 R1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주소는 R1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유효주소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이 오퍼랜드 필드에 레지스터가 담길 수도 있고 메모리 주소가 담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싸리 연산 코드에 사용될 데이터가 직접적으로 명시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CPU 입장에서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메모리 주소에 있든 레지스터에 있든 아니면 명령어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든지 간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들을 쏙쏙쏙 찾아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쵸? 자, 그 방법이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찾는 방법이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리 말해서 유효 주소를 찾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양한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딱 보고 아, 이 명령어에 사용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명령어 주소 지정도 CPU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대부분의 전공서들이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Immediate Addressing Mode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그냥 명령어에다가 그대로 명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오퍼랜드 필드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방식에 문제점이 있죠. 그 문제점은 뭐였나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의 크기가 제한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이게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하면은 결국에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메모리를 뒤적거리고 레지스터를 뒤적거려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근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릅니다. 속도는. 이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오퍼랜드 필드의 유효 주소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 주소를 찾아갔더니 데이터가 있더라 라고 하는 방식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면 유효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좀 줄어들죠. 그쵸? 이게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효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크기가 연산 코드만큼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에요. 그리고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라고 해요. 이거는 앞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유효 주소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니까 유효 주소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제한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효 주소의 주소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주소를 이만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메모리를 좀 여러 번 뒤적뒤적 거려야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CPU가 메모리를 뒤적뒤적 거리는 시간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조건 속도 면에서는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선 주소 지정 방식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유효주소를 충분하게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방식이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메모리에 직간접적으로 유효주소를 명시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다고요? 아무튼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레지스터를 명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 2에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면 레지스터 2를 그냥 명시하는 겁니다. 이게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상식 같은 겁니다. CPU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보다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리는 CPU 밖에 있죠. 근데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속도가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요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랑 좀 많이 유사해서 많이 비교되는데요.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리고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고 이렇게, 그리고 이 주소를 저장한 레지스터를 오퍼랜드 필드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얘는 얘를 저장하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명령어의 구조와 명령어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소 지정 방식들 말고도 특정 레지스터를 학습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소 지정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레지스터를 학습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